깊이 있는 시선으로 오늘을 바라보는 뉴스 퍼레이드 문을 엽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독립운동을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건국운동으로 규정했습니다. 공산 전체주의를 맹종하는 이 반국가 세력에 대한 비판도 언급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의 부친인 고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의 빈소에 각계 인사들의 조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례는 사흘간 가족장으로 치러집니다.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으로 내일 검찰 출석을 앞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SNS에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찰이 자신을 희생양 삼아서 정권의 무능함을 감추려 한다면서 소환에 당당히 맞서겠다고 했습니다. 임시국회 첫날인 오늘 여야가 김관영 지사의 행안위 출석 여부를 놓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입장을 좁히지 못하면서 오늘 회의가 파행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부친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가 어제 오전 별세를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조화와 조문을 최소화하겠다고 했지만 어제 밤 늦게까지 추모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장례 2일차인 오늘 빈소가 마련된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취재 기자 나가 있습니다. 자, 김창섭 기자, 이른 아침인데 조문객들 좀 모이고 있습니까? 네, 이른 시간인 만큼 아직은 조문객들이 찾지는 않고 있습니다. 현재 빈소에는 대통령실 경호인력과 경찰 등의 모습만 보이고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도 오늘 오전에는 대통령실로 출근하고 오후부터 다시 빈소를 찾아 조문을 받을 예정입니다. 대통령실은 일반인 조문을 받지 않는 등 조문을 최소화하기로 했는데요. 하지만 첫날 조문이 끝난 오후 10시까지 조문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여야 지도부가 빈소를 찾았고 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도 장례식장을 찾았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은 조화로 조의를 표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김기현 대표는 조문이 마감된 오후 10시까지 빈소에 머물렀습니다. 정의당 지도부는 오늘 오후 빈소를 찾을 예정입니다. 윤기중 명예교수는 윤 대통령의 제1 멘토이자 국내 통계학의 기틀을 잡은 것으로 평가받는 학자입니다. 윤 교수는 세상을 뜨기 전에 윤 대통령에게 잘 자라줘서 고맙다는 말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부친상을 당했지만 오는 18일 미국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는 예정대로 참여합니다. 오전에 정상 출근한 윤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을 준비한 뒤 오후에 빈소로 돌아와 입관식에 참석할 계획입니다.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TV조선 김창섭입니다. 2주간의 휴회기를 마친 국회가 오늘부터 8월 임시국회를 엽니다. 김관영 전북지사의 행안위 출석 여부를 두고 여야 합의가 안 돼서 임시국회가 첫날부터 파행 가능성이 높습니다. 박재훈 기자입니다. 냄새나고 열악한 화장실, 40도에 육박하는 땡볕에 턱없이 부족한 그늘막, 1,0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쓰고도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가 생존 게임으로 전락해버린 이번 사태를 두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국회에 출석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잼버리 조직위원회 집행위원장인 김관영 전북지사 등의 출석은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이중적 태도를.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오송 지하차도 참사나 묻지마 범죄 등에 대한 현안 질의를 위해 회의를 열기로 한 만큼 김 지사의 출석은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문제가 생기자마자 전 정부 탓, 지자체 탓을 하며 빠져나갈 궁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김 지사는 잼버리 사태에 대해 사과했지만 지자체 수건 사업을 위해 대회를 이용한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전북인의 자존심에 심한 상처를 주고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도지사로서 더 이상 묵과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오는 25일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출석하는 현안 질의에서도 잼버리 책임 소재를 놓고 여야의 공방이 이어질 전망인 가운데 양측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8월 임시국회가 열리자마자 파행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TV조선 박재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독립운동을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위한 건국운동으로 규정하면서 민주진보로 위장한 공산주의 맹종 세력과 맞서야 한다고 했습니다. 공정과 법치주의 확립도 언급하면서 자유와 연대의 국정 철학을 다시 한번 강조했는데요. 광복절 기념사 황선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애국지사들과 함께 입장한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박수로 감사를 표합니다. 조국 광복의 위대한 역사를 잇게 한
오성규, 김영관 애국지사님입니다. 취임식 때 맸던 하늘색 넥타이를 다시 메고 초심을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독립운동을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한 건국운동으로 정의하며 자유를 위해 모든 것을 던진 선열들을 기억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제대로 기억하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 국가 계속성의 요체요 핵심입니다. 윤 대통령은 또 공산 전체주의를 맹종해 조작 선동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를 교란하는 반국가 세력들이 여전히 활개친다고 지적했습니다. 전체주의 세력이 자유사회 교란에 법적 권리를 활용하는 생존 방식을 쓰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늘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 운동가, 진보주의 행동가로 위장하고 허위 선동과 야비하고 폐륜적인 공작을 윤 대통령은 최근 논란이 된 철근 누락 아파트와 교권 침해 등을 거론하며 공정과 법치 확립을 강조했습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네, 윤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서 한미일 공조와 한일 협력의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특히 일본에 있는 유엔사 후방기지의 역할을 이례적으로 강조했는데 야당에서는 극우 유튜버의 독백이라고 호평했습니다. 이어서 김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일 정상회의가 삼국 공조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거라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차단을 위해 세 나라 간 정찰 자산 협력과 실시간 정보 공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반도와 영내에서 한미일 안보 협력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갈등을 빚었던 유엔군 사령부에 대해선 대한민국 자유를 지키는 핵심 역할을 해온 국제연대의 모범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남침할 경우 자동 개입하는 유엔사에 물자와 전력을 지원하는 후방기지가 일본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일본이 유엔 사령부에 제공하는 7곳 후방기지의 역할은 북한의 남침을 차단하는 최대 억제 요인입니다. 지난해 광복절 때 힘을 합쳐야 하는 이웃이라고 했던 일본에 대해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파트너로 표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행사를 마친 뒤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여야 대표들과 악수로 인사했습니다. 야당은 윤 대통령의 경축사에 대해 거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극우 유튜버나 아스팔트 우파 같은 독백만 있었을 뿐입니다. 또 과거사에 대해선 반성하지 않는 일본과 묻지마 협력을 하겠다는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김종우입니다. 네, 전해드린 대로 윤석열 대통령 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자유민주주의를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두 분과 함께 경축사에 담긴 메시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김현정 민주당 평택을 지역위원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반국가 세력을 언급을 하면서 야당이 강하게 반발을 했죠. 경축사 내용, 야당 반응 이어서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산 전체주의를 맹종하며 조작 선동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를 교란하는 반국가 세력들이 여전히 활개치고 있습니다. 공산 전체주의를 맹종하는 반국가 세력은 도대체 어디에 있으며 민주, 인권, 진보로 위장해 폐륜 공작을 벌이는 공산 세력은 누구입니까? 네, 공산 전체주의를 맹종하는 이 반국가 세력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 이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반국가 세력 언급한 의미가 궁금하죠. 해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저 헌법을 그대로 설명하신 거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예, 이전에 헌법에도 보면 저희가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 하에 움직이도록 돼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인권도 강조하고 있잖아요. 기본권도 보장하고 있고 네. 국가가 이를 확인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보면 사실은 북한과의 대화 협력 모드를 통해서 마치 북한의 체제를 옹호하거나 따르는 듯한 이런 분들의 그 활동들이 있어요. 물론 위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충북동지회 같은 경우에도 사실 F-35A기를 도입 반대를 했잖아요. 예. 물론 뭐 다른 시민운동에 위장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국익에 반하는 거죠. 북한이 남침을 위해서 무기를 고도화하고 있는데 그를 방어할 무기 도입을 반대한다. 네.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국가적 이익에 반하는 활동하기 때문에 반국가 세력인 것이고 권칠승 대변인께서 말씀 주셨는데 지금 충북동지의 사건을 한번 찬찬히 살펴보시면 예. 시민단체로 위장하고 반국가 활동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에 적발이 됐고 법원의 심사를 거쳐서 구속이 됐어요. 네네. 그렇다면 어느 정도 실체가 인정된 것이고 따라서 저렇게 뭐 세력 대 세력 다툼을 볼 것이 아니고 이것은 헌법을 지키는 차원, 예. 헌법의 해석을 다시 한번 해보시면 이해가 될 것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야당에서는 극우 유튜버의 독백이다 이렇게 혹평을 했습니다. 통합이 아닌 분열을 조장했다 이런 비판까지 했어요. 어떻게 반론하시겠습니까? 네, 사실 강복절은 일제 강점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날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 자리에 또 독립운동가들을 모셔놓고 초대를 했었잖아요. 근데 예. 그런 자리에서 일본의 그 사과나 반성 이런 거에 대한 촉구 없이 일본에 대해서 미래지향적인 관계 개선, 협력 파트너 예. 이렇게 이런 내용들을 얘기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 자리에서는 그런 과거사에 대한 강제 동원이라든지 위안부 문제들에 대한 언급들도 하면서 예. 일본의 사과와 반성도 촉구하면서 일본 간의 그 협력을 강조하는 이런 식의 기조로 갔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 그런 면들이 빠졌다는 점에서 대단히 좀 아쉽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일본과의 그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강조하다가 보니까 북한의 이기를 끌어들이는 거예요. 끌어들여서 북한에 뭐를 끌어들인다고요? 북한의 그 침략 이기, 예. 이기 때문에 그 한일 간의 관계 개선이 중요하다라는 이제 명분을 논리를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에서 공산 전체주의 세력 대 자유민주주의 세력, 네. 그리고 뭐 반국가 세력 대 자유민주주의 세력의 구도를 만들어서 예. 마치 민주화와 인권과 진보 활동가들을 공산 그 전체주의의 세력으로 등치시켜서 국민들을 네네. 선동하고 왜곡하는 예. 그런 집단으로 이렇게 매도해버려서 국민을 갈라치기 하는 방식을 썼단 말이죠. 예. 조금 전에 우리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그런 그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그런 활동들이 있습니다. 있으면 그런 활동들에서 특정해서 말씀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공산 전체주의 세력이 그 왜곡하고 선동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반국가 세력이라고 규정함으로 인해서 예. 마치 그것이 전 정부나 야당이나 시민단체나 이런 것들로 충분히 언론이나 국민들이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는 점에서 대단히 예. 이건 부적절하다. 그래서 정의당에서도 그 경축사에 관련해서 나치 개별수의 선동문을 보는 것 같다. 이런 혹평도 하고 있는 그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권 대변인이 반국가 세력이 누구냐 지목해라라고 했는데 지금 대충 뭐 얘기는 해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동의하십니까? 그런 게 있다라는 데는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그 대통령이 경축사에서 예를 들어 그렇게 좀 전에 말씀하신 그런 예시들을 들면서 그렇게 표현했다라고 하면 그 오해 소지는 그나마 좀 없었을 것인데 그런 주어가 빠져 있는 상태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해석은 알겠습니다. 과거 자유총연맹 때에서의 발언 때도 똑같이 그 언론에서는 그것이 그 야당과 그 전 정부를 지칭하는 것이다라고 해석을 했었거든요. 네. 그 오해에서 이번에 다시 또 벗어나지 못했다는 측면에서 비판의 점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게 저는 권칠승 대변인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나도 동의한다. 그러니까 헌법적 질서를 동의하시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게 그런 그 국가 세력들은 색출해서 엄단해야 된다는 게 우리 당의 입장이기도 하다. 이렇게 했으면 왜 본인들 지칭했다고 스스로 얘기를 하십니까? 그때 반국가 세력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 자청해서 그때도 그 대통령실은 부인했어요. 이것은 특정 정치 세력을 지향하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 그대로 그 대통령실의 입장을 반영한다면 이것은 헌법 해석에 불과하다는 것이고 자 일본 문제도 그래요. 일본 문제도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 2021년도 마지막 그 8.15 때도 예. 일본과 협력 체제를 강조했어요. 근데 그때는 이유가 달라요. 그때는 이제 북한과의 대화가 막히기 때문에 북한과의 대화를 추동하기 위해서 일본의 협력이 필요했던 시기였고 예. 지금은 시류 자체가 일본과의 안보협력, 경제협력이 필요한 시대거든요. 따라서 저는 그 시류를 제대로 읽은, 정세를 제대로 읽은 적절한 축사였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아까 이제 일본에 관한 이야기도 지금 이제 언급을 해주셨으니까요. 윤 대통령은 안보에 있어서 일본과의 협력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경축사 내용, 일본 관련된 내용 좀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은 이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파트너입니다. 한일 양국은 안보와 경제의 협력 파트너로서 미래지향적으로 협력하고 교류해 나가면서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함께 기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본이 유엔 사령부에 제공하는 7곳 후방 기지의 역할은 북한의 남침을 차단하는 최대 억제 요인입니다. 자, 일본과의 협력 관계를 강조를 했죠. 그리고 또 과거사 문제는 언급이 좀 없었습니다. 역대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와는 상당히 차이가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 부분에 대해서 일본에 강조된 부분, 이 부분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국가라는 게 연속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역대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 일본에 대한 과거 문제는 지나칠 만큼 강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부인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과거사에 대해서는 반성해야죠. 네. 그리고 적절한 조치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또 외교적인 문제나 실익 문제를 따져볼 때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사실 위안부 합의도 사실상 파기했는데 파기했다고 하지 않고 해결책을 제시하지도 않으셨어요. 그냥 방치해 놓으셨죠. 그다음에 지소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상한 자릇한 통고 유예 조치까지 해 가면서 필요성을 인정하시면서 이걸 또 끝내지 않고 있어요. 예. 이런 식으로 뭔가 국내 정치용으로 어떤 것들을 뭔가 다 중단만 시켜 놓으셨지 해결한 적은 한 번도 없단 말이에요. 그걸 다 지금 와서 윤석열 대통령 정부에서 해결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예. 따라서 아까 변호사님, 그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명분 삼은 것이 아니고 북한의 위협이라는 건 실존하잖아요. 그 위협을 막기 위해서는 한미일 공동 대응이 필요한 것이고 예. 이것에 대해서는 아마 민주당도 다 인정하실 겁니다. 한미일 공동 대응을 위한 동맹 내지 연합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왜 반대하는지 모르겠고 과거사 문제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 언급은 저희가 그 국가의 연속성 차원에서 그대로 인용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미일 정상회담이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 이제 이걸 염두에 둔 것이다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과의 안보 파트너 강조해야겠죠. 또 유엔사 후방 기지의 역할 특별히 또 여길 또 언급을 했어요. 아까도 뭐 일본에 관해서 얘기는 해주셨습니다만 이것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에 연장선상인데요. 일본과의 미래지향적 관계 중요합니다. 그런데 미래지향적 관계를 위해서는 과거사에 대한 분명한 사과와 반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전제되어야 하고 예. 그리고 한일 관계는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서로 간에 서로 존중하는 태도가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네. 지난번에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 윤석열 정부에서 강제징용의 제3자 변제안에 대해서 면제부까지 주면서 일본한테 미래지향적 관계를 제안했었거든요. 그거에 예. 대해서 일본이 화답할 것이라고 했는데 화답하지는 않고 오히려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거나 강제징용을 부정하거나 어제도 그 기시다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에다가 공물을 봉양하고 또 예. 유력 정치인들이 가서 참배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15일에는 미국의 국방부가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는 이런 일까지 지금 버젓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 이렇게 이번에 그 유엔사 후방기지 관련된 언급들도 예. 이렇게 미래지향적 관계를 가져가야 되는데 이런 거에 대한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명분이나 논리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유일하게 북한의 침략 위협 이거에 대해서 한일 간의 안보 협력이 중요하다 이런 내용들을 설명들을 자꾸 하다 보니까 궁색해지는 측면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미일 간의 그 연대라든지 한일 간의 공조 이런 것들은 대단히 중요하죠.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좀 분명히 봐야 될 것은 일본은 지금 패망 이후에 전수방위 원칙을 지금 고수하고 있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화헌법을 고쳐가지고 보통 국가화 하려고 하는 의도들을 지금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미국도 인태 전략에서 일본 중심의 동북아의 그 안보 지형을 재편하는 의도를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딸려 들어간다고 하면 예. 그 주도권을 일본에 내어주는 꼴이 되기 때문에 한반도 위기를 또 초래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왜냐하면 일본이 지금 현재 독도의 영유권을 알겠습니다.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우리가 잘 살펴볼 지점이 있다. 이 알겠습니다. 일본에 대한 지적은 해주셨습니다만, 예.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지금 현재 정세에 대해서 민주당이 만약에 윤 대통령과 다른 판단을 한다 그러면 저런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 지금 현재 정세가 이렇게 새로운 또 그 냉전 시대가 도래했고 여기에 맞춰서 뭔가 변해야 된다고 인정하신다면 예. 그럼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해야 되는 거고 윤 대통령도 분명히 그랬거든요. 투트랙으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뭐 사과가 관계 개선의 전제가 돼서는 안 되는 것이고 같이 노력해 가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예. 저는 좀 지켜봐 주시면 일본이 변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일본에 관해서는 조금 이제 현실적으로 바꿔야 되느냐, 이제 바뀌는 거냐, 또 과거처럼 또 똑같은 얘기를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이 이제 지금 갈리는 것 같고요. 북한에 관해서는 이번에 메시지가 거진 한 줄이었어요. 메시지 안 했다. 여기에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 담대한 구상을 밝혔던 지난해 경축사의 기조는 이어가는 거고요. 다만 이제 북한과의 대화의 전제 조건이
어쨌든 비핵화였잖아요. 그 비핵화를 다른 말로 하면 안보보장입니다. 우리나라 예. 안보보장인데 일단 안보보장이 북한의 의지에 의해서 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택한 것은 동맹 내지 다자협의를 통해서 안보보장을 받고 예. 미국 등의 안보보장 역할이 강조되고 예. 그다음에 북한과의 대화에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성급하게 나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예. 북한은 핵 고도화를 하면서 대화하고 있는데 한국은 안보 대책도 없이 대화만 무조건 한다 그러면 이것은 국민에 대해서 국민의 안전보장의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이죠. 따라서 네. 저는 일단 동맹국들을 통해서 안보보장 여건을 확인한 다음에 예. 대화에 나서겠다라는 윤 대통령의 철학에 담겨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는 리포트로 먼저 만나봐야 할 것 같은데요.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내일 검찰 출석을 앞둔 이재명 대표 SNS를 통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자신을 희생양 삼아서 검찰이 정권의 무능을 감추려 한다. 소환에 당당히 맞서겠다고 했습니다. 이와 함께 백현동 토지 용도 변경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였다. 이런 내용이 담긴 자신의 진술서 요약본도 미리 공개했습니다. 이재준 기자입니다. 내일 네 번째 검찰 출석을 앞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SNS를 통해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에 대한 입장을 직접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검찰의 소환 조사에 대해 저를 희생 제물로 삼아 정권의 무능을 감추고 민심 이반 위기를 모면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런 한 푼 사익을 취한 것이 없고 한 점 부끄러움도 없으니 소환에 당당히 맞서겠다고 했습니다. 이 대표는 입장문과 함께 검찰에 제출할 진술서 요약본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진술서에서 이 대표는 백현동 용도 변경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와 국토부의 요구에 의한 것이라며 당시 박 대통령의 지시와 국토부의 요구가 있었던 구체적 날짜를 나열했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개발 사업에서 배제됐다는 의혹에 대해선 도시개발공사의 사업 참여는 용도 변경 조건이 아니었다며 시나공사는 토지 소유자의 개발 사업에 참여할 권리가 없고 시장이나 민간 사업자도 공사를 참여시킬 의무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인허가 과정에서 로비가 있었다는 시행사 대표 정모 씨의 증언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TV조선 이재중입니다. 자, 보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요. 내일 검찰 출석을 앞두고 사전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당원들에게 또 공개 서한을 보내고 검찰 진술서도 공개를 했습니다. 김현정 위원장님 보시기에는 과거에 가서 대장동, 성남 FC대도 없었어요. 이번에 특별히 공개하고 한 이유를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동안 그 검찰에서 네. 저희가 수사 아닌 정치를 하고 있다라고 민주당에서 비판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 그 이제 수사 기관인 검찰에서 아니면 알 수 없는 그런 그 수사 기밀들이 언론을 통해서 수도 없이 지금도 계속해서 누출되고 있거든요. 그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를 악마화시켜서 범죄를 기정사실화 시켜주는 그런 인식을 심어주려고 하는 의도라고 저희는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 그와 관련해서 이제 이재명 대표도 하나의 그 방어권 차원에서 본인의 입장을 국민들에게 직접 설명하는 그런 자리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또한 이제 대장동 건이나 성남 FC 건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께서 내용들을 많이 아시지만 이 백현동 건 같은 경우는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좀 내용을 좀 숙지하는 그런 그 의도도 좀 있다고 좀 보고요. 예. 말씀하신 좀 전에 저 멘트에서도 나왔지만 이 성남 여기 백현동 건과 관련해서는 지자체장의 인허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서 네. 시행사가 그거에 대해서 이익을 얻었다는 이 일반적인 내용을 가지고 이거를 업무상 배임으로 규율한다라고 하면 전국에 있는 모든 지자체장들이 다 잠재적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이다. 이 말씀 드립니다. 자, 근데 이재명 대표가요. 백현동 용도 변경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였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제 배임죄 혐의를 부인을 했습니다. 이 주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이재명 대표가 미리 공개한 것에 대해서는 어떤 느낌이신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저 주장은 사실은 맞지가 않아요. 네. 예컨대 저런 주장이 있었다고 쳐요. 근데 저 주장이 부당하다 그러면 거절했어야 되겠죠. 근데 저 주장은 협조 요청입니다. 왜냐하면 지자체장이 용도 변경 권한이 있기 때문에 뭐 협조 요청을 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저 협조 요청에서 번번이 거절을 했어요. 네. 그러다가 2014년도 1월 달에 그 뭐 아시아 디벨로퍼인가요? 이 업체가 그 땅을 사도록 MOU를 맺은 다음부터 저게 적극적으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 측 성남시가 저걸 개발 예정지구로 또 어떤 도시계획 변경을 해놔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다 구덩이를 파놓습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빠지도록 해놓은 거예요. 이것이 이재명 전 지사가 해놓은
그 반박문에 보면은 예. 너무 치밀하게 해놨다는 거죠. 예컨대 그러면 애당초에 박근혜 정부에서 요구했을 때 들어주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안 들어주다가 왜 유독 로비스트라고 일컬어지는 부분의 활동 이후에 이것을 갑작스레 용도 변경을 네 단계나 해주느냐. 그러니까 네 단계 해준 이유도 도시계획상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 주시는데 네네. 성남시가 해놓은 거예요. 성남시가 도시개발 예정지구를 해놨기 때문에 주거지역은 할 수가 없고 예. 일종의 상업지역인 준주거지역으로 할 수밖에 없다 그랬는데 예. 그것도 본인들이 다 결정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행위 주체는 전부 다 거의 성남시고 네네. 물론 식품연구원이 잘못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수의계약한 부분 이런 부분도 그렇죠. 감사원에서 감사를 다 받았어요. 예. 근데 식품연구원에서 잘못했다 해서 성남시가 면책되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공개한 부분은 사실은 이제 여론전이라고 봅니다. 예. 저를 한번 읽어보신 분들은 그 이재명 지사의 말이 맞을 수 있겠네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 어떤 수사 결과를 내놓는다 하더라도 먼저 각인된 이런 그 변명들에 의해서 판단이 왜곡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이재명 지사 그만큼 궁박하다라고 스스로 판단하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 국토부에서 알아서 판단하라고 공문이 오간 것도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께서는 이게 의무사항이다. 관련법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국토부가 요구하게 되면 성남시가 들어줄 수밖에 없다. 이런 주장하고 계신 건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네네. 그래서 성남시 주거환경과 내부 검토 의견에 따르더라도 이건 의무조항이 아니라고 예. 성남시 의장께 보고된 게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사실과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요. 검찰이 이제 묻지마 기소를 강행할 것이라고도 주장을 했습니다. 국회의 불체포 동의안 투표, 법원의 구속 여부 결정, 이 대표 이런 입장 발표 영향이 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런 거에 관련해서 뭐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지는 않고요. 그렇습니까? 다만 네.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하신 거에 좀 부연을 좀 하면 네네. 그 정부의 국토부와 식품연구원의 그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으면 혁신도시법에 의하면 성남시와 그 산하기관에 강제 매각할 수 있는 조항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염두에 두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네. 4종으로 4단계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를 상향했다는 것은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아파트 부지와 R&D 부지가 이게 혼합되어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준주 지역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도 있었지만 애당초에 식품연구원에서는 그 아파트 저 부지에 대해서 한 60% 정도 그리고 나머지 R&D 부지는 한 9.3% 정도를 제한했었는데 예. 성남시는 당시에 그 R&D 부지를 판교와 연계해 갖고 대단히 크게 예. 개발하려는 그 계획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R&D 부지를 더 높여달라고 요구를 했었고 그래서 결국은 그 R&D 부지를 9.3%에서 30% 정도로 상향을 해서 서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아파트에 대한 세대 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2종 일반 지역 같은 경우는 용적률이 250%였고 준지역 지역은 350%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도 같이 복합적으로 판단해서 봐야 된다는 측면을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예. 실제로 이 지금 검찰에서 소환 조사하는 것은 국회에서 그 이제 체포동의안 청구하기 위한 사전 수속이고 포석이라고 저희 민주당은 보고 있고요. 그에 예.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그 수사인 정치를 하고 있는 검찰이 아니라 국민들을 상대로 해서 예. 이재명 대표의 입장을 표명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은 상황이다. 검찰이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오후에 열린 이제 민주당 의총에서요. 김은경 혁신안을 받아들일지 또 개파 갈등들이 더 거세질지 이런 것들에 관심이 쏠리고 있죠. 친명계와 비명계 입장을 먼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인 1표제가 당원 직선제가 안 된다는데 무슨 이유로 무슨 명분으로 이를 반대한단 말입니까? 이것은 국민의 명령, 당원들의 명령에 집단 항명은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한테 또 맹종하는 그룹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게 예. 정도가 너무 지나친 그런 그룹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그룹들은 정치에서 아주 곰팡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그런 부류들 아니겠습니까? 일단 친명계는 혁신안 수용을 주장하고 있고요. 비명계는 수용이 불가하다는 이런 입장입니다. 이 간극은 좁혀질 수 있을지 여기가 굉장히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 내에서는. 간극을 좁혀야죠. 그러니까 이제 혁신이를 띄운 이유가 당의 혁신도 있지만 또 당의 통합이 더 큰 목적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당이 분열되면 총선에서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잘 예. 수습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혁신위는 사실 비명, 소위 반명으로 일컬어지는 의원들이 의원총회 통해서 그 돈봉투랑 코인 사건 이후에 요구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예. 정권을 주라고 요구한 것도 그쪽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제 혁신안이 나오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반대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 부정하는 측면이 좀 없지 않아 있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혁신위가 띄워진 이유, 예. 도덕성 회복이라든지 당의 혁신, 그 내용의 핵심들은 어떻게 보면 그 이제 공직 윤리를 그 혁신 안에 담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도덕성 문제 관련된 내용들은 들어가 있는 것이고 당의 혁신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그 바로미터가 바로 대의원 1인 1표제를 도입할 것이냐 말 것이냐라고 종전부터 계속 논의돼 왔던 그런 당내에서의 논란거리였거든요. 그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그 1인 1표를 하자라고 이제 제안을 한 그러니까요. 것인데 예. 이 내용은 1인 1표와 관련해서는 대의원제 폐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대의원제는 정당법에 의해서 폐지할 수 없는 것이고 1인 다표를 1인 1표로 바꾸자는 것인데 그 주장의 근거는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1인 다표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에서는 우리가 전국 정당화, 그러니까 우리가 불리한 지역인 TK나 경북 지역, 부울경 지역의 당원들의 목소리를 반영시켜줘야 될, 보완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대의원 제도가 이제 도입이 된 것인데 네네. 이것을 없애게 되면 그런 것이 없어질 수 있다, 당원들에 대해서 소홀해질 수 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현실과는 좀 약간 맞지 않는 주장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지금 원외 지역 위원장들이 TK나 경북 지역에는 저희 다 같은 저도 이제 원외 지역 위원장인데 그렇죠. 원외 지역 위원장들이 거기에 현재 다 100% 지역 위원장들인데요. 그 지역 위원장들이 모두 1인 알겠습니다. 1표를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장하는 측의 근거 자체도 없어졌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윤기찬 대변인께는 이렇게 여쭤볼게요. 그러면 이제 이재명 대표가 결정을 내려야 되는 상황이 온 거잖아요. 어떤 식으로 결정이 나와지고 또 비명계와 또 강성 지지층과의 관계 이런 것들은 어떻게 밖에서 볼 때는 어떻습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께서 분당을 불사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대표는 사법 리스크가 이제 현실화됐다고 자막에 나왔는데 사실은 이제 그 구속 여부도 걱정을 안 하실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10월달 이전에 그러니까 8개월을 남겨놓고 거리가 될 수가 있게 되면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대표를 뽑아야 됩니다. 그럼 당대표가 본인이 원하는 분이 뽑혀야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대의원 제도는 양보할 수 없는 아니다. 따라서 저는 저 부분은 관찰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을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현지 시간 18일 미국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를 삼국 관계의 새로운 장을 열 역사적 회담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15일 국무부 브리핑에서 한국과 일본은 핵심 동맹으로 삼국의 협력 강화는 미국인과 전 세계를 위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번 회담을 계기로 삼국의 공조가 제도화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자, 한미일 외교장관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현지 시간 18일 열리는 삼국 정상회를 앞두고 화상회담을 개최를 했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어제 오늘 오후에 화상회담을 열고 정상회의 의제를 최종 점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미일 정상은 이번 회의에서 훈련 정례와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등 안보 협력 증대 방안을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사면되면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재출마 가능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김 전 구청장 본인은 연일 조국 전 장관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이면서 재출마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신유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자신에 대한 사면을 법치의 사유화라고 비판한 조국 전 장관을 향해 후한 무치라고 반박했습니다. 조 전 장관을 조국 씨라고 부르며 정당한 감찰을 무마하고 감찰권을 악용한 최악의 민정수석이라고도 했습니다. 김 전 구청장은 문재인 청와대에서 조국 전 수석 당시 특별감찰 반원이었습니다. 사면 발표 직후 다시 강서로 돌아가겠다고 밝힌 김 전 구청장은 오는 10월 보궐선거에 출마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김 전 구청장 귀책으로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만큼 공천 관련 언급을 피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 강서구청장 공천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고요. 김태우 청장을 출마시키기 위한 사면복권의 대통령이 단행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너무 무리한 2021년 민주당이 성비위 사태로 공석이 됐던 서울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당원 당규를 바꿔 공천했던 것을 지적해온 만큼 내로남불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기 때문입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야권 강세 지역에서 치러지는 만큼 후보를 냈다가 패할 경우 총선 전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우려하는 분위기입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네, 전해드린 대로 이 김태우 전 구청장 특별 사면을 두고 조국 전 장관 또 김 전 구청장 사이에 설전이 지금 계속 오가고 있습니다. 네, 관련 내용 최진영 변호사, 조현삼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최 변호사님, 이 두 분과 이 두 사람의 악연 많이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디까지 올라가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특별감찰관에 네. 대한 어떤 그 감찰 무마 의혹은 네. 문재인 정부 때에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 민정수석실 산하에 반부패 비서관실이 있고 예. 그 밑에 특별감찰관이 있었던 것이죠. 네. 그 특별감찰관 같은 경우에는 2003년 노무현 그 전 대통령 때에 예. 문재인 대통령이 그 당시 민정수석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때 이제 그 특별감찰관을 마련했는데 그 대상이 그 대통령 그리고 청와대 비서실에 있는 어떤 관련되는 사람들의 비위를 어떻게 보면 감찰하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이제 2017년, 18년 이럴 때에 이제 그 유재수 부산시 그 부시장 경무 그 당시에 이제 그 금감위원회에 이제 국장이었던 분에 대한 감찰을 시작을 했었는데 네. 이 부분이 이제 위에 각종 라인을 통해 가지고 이 감찰 그만둬라 이런 라인이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제 박형철 그 당시 이제 네. 반부패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조국 전 그 당시 민정수석으로부터 네. 감찰을 중단하라라는 지시가 네. 있었다라는 그런 말이 있었고 그와 관련해서 그때에 이제 그 특별감찰 예. 반원으로 있던 그 지금 이제 그 김태우 당시 네. 특별감찰관이 예. 그와 관련된 내용을 언론에 공개를 하면서 얘기를 한 것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중에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사건 등을 비롯해서 상당 부분에 대해서 직권남용 혐의로 그 조국 전 장관이 기소됐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국 전 장관이 유죄면은 나는 무죄다라는 것은 바로 그런 배경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공익신고자 지정을 놓고도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조국 전 장관의 입장은 김태우 전 구청장이 공익신고자가 아니다. 법원이 그렇게 판단을 했다라는 입장이고 김 전 구청장의 입장은 무슨 소리냐. 문재인 정부의 권익위가 나를 공익신고자로 지정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뭐가 맞는 건가요? 우선 공익신고자 보호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예.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보면 공익신고자는 공익침해 행위를 대상으로 하여 공익신고를 한 자라고 규정이 되어 있죠. 예. 공익침해 행위도 구체적으로 별표의 형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근데 이러한 모든 것들은 법원의 최종적인 판단에 따라서 변명이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뭐 지금 김태우 구청장 입장에서는 본인이 공익신고자로 지정이 되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네. 권익위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공익신고자로 지정이 되었다 손 치더라도 공익신고자의 지위를 위해서 어떠한 보호 조치라든가 처벌 감경 조치를 받은 적이 전혀 없습니다. 아. 본인 스스로 그런 식의 여러 네. 가지 공익신고를 하였지만 거기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권익위의 차원에서도 이미 확정적으로 봤다고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예. 근데 대법원에서는 1심부터 대법원까지 꾸준히 공익신고가 아니었다라고 확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일부 예. 누설한 부분에 대해서는 네네. 그 저희가 의심된다라고 강하게 비판까지 하고 있을 정도죠. 아. 그렇다고 한다면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는 것이 더 타당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복잡한 문제가 네. 생겼는데 조국 전 장관은 또 이제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에 관련해서 1심에서 유죄가 나왔지만 2심이 아직 진행 중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김태우 전 구청장은 조국 장관이 유죄면 나는 무죄다 아니야. 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돼요? 근데 이건 아주 간단합니다. 간단합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은 공익신고를 관련해서 35건을 했습니다. 예. 근데 그중에 그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 그 김태우 그 전 그 예. 감찰반에 대해서 예. 공익신고자라고 인정하는 결정이 있습니다. 저 또한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그 김태우 지금 전 강서구청장 홈페이지에 그 페이스북에 가봤더니만 네. 그 당시에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익신고자로 인정했던 결정문을 올려놨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한 가지 결정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공익신고자다. 나아가 공익신고자 관련된 법에 따라서 불이익 처우 금지에 따르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네네. 결론적으로 지금 35개를 신고를 했는데 예. 그중에 30개는 공익신고로 인정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5개 정도가 직접적 관련성이 없고 사실상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었다라고 해서 그 부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공무상 비밀 누설죄로
기소가 됐고 아하. 그것이 대법원에서 확정됐기 때문에 예. 대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사실은 공익신고로 인정이 된 것이죠. 그렇지만 그중에 일부 내부적으로 이제 그 어떤 의혹에 대해서 조사하는 것에 대해서 공개를 했기 때문에 결국 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다른 것까지 왜 같이 해서 이렇게 다 공개를 했냐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만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예. 결국은 핵심 본류에 대한 것에 대해서 예. 직권남용 혐의가 1심에서 인용이 됐고 그 또한 실형까지 선고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지금 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쉽게 말하면은 왜 도둑을 놔두고 신고자를 지금 비난하느냐 하면서 당신이나 잘하세요. 이렇게 지금 비난하고 있는 거죠. 네, 김태우 전 구청장이 사면에 관심이 쏠렸던 건 아무래도 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출마로 이어지느냐 이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일단은 김태우 전 구청장 강서구로 돌아가겠다라는 입장이에요. 하지만 김기현 대표 공천 문제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있다라고 밝혔거든요. 여당 내부에서는 어떻다고 판단하시나요? 이 부분은 상당히 좀 민감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예. 당헌 당규로서 어떻게 보면은 선거에 있어서 어떤 책임이 있어서 재선거, 보궐선거가 있을 경우에는 공천하지 않는다라고 했고 실질적으로 서울시 선거라든가 부산시 선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 다 그 어떻게 보면 공천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국민의힘으로서는 상당히 비판을 했는데 예. 이 부분에서 공천을 할 경우에 이른바 내로남불 그런 논란이 예. 있는데 다만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조심스럽지만 공천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라고 하는 것은 성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예. 뇌물을 저지른 것도 아니고 예전에 공익신고로 사실상 국민권익위에서 인정했던 사건 중에 예. 일부에 대한 어떤 기소와 관련해서 했기 때문에 과연 이 부분에서 그 공천을 네. 하는 것이 예. 문제가 있냐는 것은 당 내부 그리고 여론의 어떤 추이를 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예측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조 변호사님께서는 이 구청장이 이제 본인은 이제 출마하겠다는 의지가 강하잖아요. 출마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그 의지에 대해서는. 네, 일단은 무조건 출마를 하시겠죠. 그리고 저는 여당에서 공천을 하리라고 봅니다. 설령 공천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아마 무공천을 하던 형식으로 네네. 아마 김태우 전 구청장을 도와주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것 자체가 이미 사면권을 행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법부의 판단이 있는 3개월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 사면권을 행사해서 예. 이러한 논란을 일으켰다는 자체가 예. 이미 그 용산의 의지를 그 여당에 보여줬다고 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국민들은 현명한 판단을 할 것이다. 왜 이 보궐선거가 있게 되었는지 그 원인을 살펴보게 되면 네. 김태우 전 구청장이 이러한 비위 행위가 원인이 되어서 결과적으로 대법원에서 확정적인 내용까지 담겨 있는 상태로 유죄 판결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막대한 혈세가 들어갈 정도로 다시 한번 보궐선거를 하게 되는 것인데 예. 거기에 대한 책임을 충분히 아마 지지 않을까 싶고 그와 같은 결과가 나온다면 어떻게 보면 야당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은 결과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소식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약물을 복용한 채 이제 롤스로이스를 몰다가 20대 여성을 뇌사 상태에 빠뜨린 이 신모 씨 사고 당일 수면 마취제를 2번 연속 맞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 많이 맞았다는 뭐 일부 보도도 있긴 합니다. 신 씨가 약물 과다를 의혹을 부인했던 것, 야 이건 완전히 거짓말로 들통난 상황이라고 봐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지난 8월 2일 날 오전에 이 피의자가 강남 압구정대에 있는 이게 가서 피부 시술을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수면 유도제와 신경 안정제까지 투약을 받아가지고 오후까지 어떻게 보면은 잠을 자다가 깨어나는 그런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신체 검사를 할 경우에 수면 유도제를 받을 경우에는 절대 자동차 운전을 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운전하다가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공분을 사고 있는데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인 어떤 의원급에서 이 정도의 어떤 수면 유도제와 같은 치료를 하는지에 대해서 상당 부분 지금 전문가들이 의혹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한 시술 목적의 어떤 투약인 것인지 아니면 특별한 어떤 다른 어떤 개인적으로인 관계에 따라서 한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앞으로 추가적인 논란이 지금 예상되는 부분이 불거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해당 병원 측에서는 치료 목적 외에 약물 투여는 없었다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가들은 너무 이례적이다. 하루에 2번의 수면 마취제 투약은 이례적이라는 입장이거든요. 과다 투약 가능성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병원 측에서는 그렇게 주장하실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 예. 않다고 한다면 본인들까지 법이. 책임을 예.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요. 예. 이러한 경우에는 우선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는 게 예. 우선일 것 같고요. 전문가들이 굉장히 이례적인 경우라고 말씀들을 하시니까 그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고 예. 그리고 당사자와 그 병원이 그동안 네. 어떻게 치료를 받아왔고 진행을 해왔는지를 한번 살펴본다면 예. 그 치료 목적인지 아닌지가 어떻게 보면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예, 그렇군요. 근데 이제 경찰의 행동도 좀 이상하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미 마약이라는 거 확인했는데 보내고 보강 수사를 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합니까? 가능한 일이 결국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 이제 그 불구 수사 원칙이기 네. 때문에 인권 보호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것을 그냥 완전히 비난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마약 관리 검사에서 마약 그 네. 반응이 나왔던 것이고 맞아요. 예. 나아가 유사한 동정 전과가 있었던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무조건 이렇게 어떤 그 풀어줄 것이 아니고 예. 추가적인 어떤 마약 검사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강구를 했어야 되는데 무단히 석방했다라는 점에서 석연치 않은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이 사건 자체에 대한 수사와 아울러서 이와 같이 이제 불구속 어떤 그 재판 그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외압이나 예. 아니면 어떤 비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감찰을 해야 될 필요성이 상당히 큰 사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신원 보증 부분에 대해서도 논란이 되고 맞아요. 있습니다. 경찰이 이제 현장 체포를 하고도 신원 보증을 변호사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풀어줬다라고 해서 또 논란이 됐거든요. 신원 보증이란 거 법적인 효력을 어느 정도 갖는 건가요? 신원보증 제도는 과거에는 네. 그 예규라든가 별도의 규정 없이 진행이 되어 왔던 부분이죠. 네. 일반적으로 피의자들이 출석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그것들이 2015년 말쯤에 예. 검찰 예규를 통해서 이제 규정화가 되었죠. 예. 신원 보증이 있다고 한다면 풀어줄 수 있는. 그런데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경찰이 이 사건을 좀 약간 확대시킨 면이 있는 것 같은데 신원 보증이라는 구태여 그런 단어를 사용함으로 인해 가지고 예. 국민적인 공분을 샀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어차피 피의자에 대해서는 예. 전원 구속 조치는 아니거든요. 네. 불구속 수사가 원칙인 상황에서 괜히 신원 보증이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 인해 가지고 괜한 억측을 불러일으킨 게 아닌가 싶고 예. 어차피 신원 보증이라는 것은 검찰 예규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경찰이 여기에 따라야 될 의무는 전혀 없는 상황이죠. 아. 그렇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이걸 가지고 굳이 구태여 이슈화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정치권 이슈가 됐다는 얘기하는데 박영진 의원하고 한동훈 장관하고 이거 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결국 한동훈 장관한테 왜 이런 신원 보증 제도에 대해서 규정을 정비하지 예. 않느냐라는 취지로 질타를 하니까 예.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에는 아니 검수완박돼 가지고 이게 사실 어떤 그 수사 지휘에 대한 권한이 없어지니까 이런 예. 게 의미가 없는데 이걸 가지고 왜 우리를 탓하느냐라고 하면서 어떤 그 공리공론을 벌이고 있는데요. 예. 국민으로서는 이게 사실 검수완박 과정에서 피의자와 피해자들만 녹아라는 이런 상황이라서 저는 검수완박 자체에 대해서 이번 정부 들어서 새로운 어떤 논의를 해야 되는 장이 바로 이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폴란드가 러시아 주요 동맹국인 벨라루스와의 국경에서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를 개최했습니다. FA-50 전투기, K2 전차 등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무기들이 대거 등장했는데 폴란드가 러시아와 동맹국에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김자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만 관중이 모인 광장에 폴란드 국기를 꽂은 전차들이 줄지어 행진합니다. 미국의 에이브럼스, 독일의 레오파드와 함께 한국산 K2 전차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폴란드가 바르샤바 전투 승리를 기념하는 국군의 날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를 개최했습니다. Pokazać, że Polska stała się liczącym graczem na międzynarodowej scenie. 병력 2,000명과 군장비 200대, 항공기 100대가 동원되는 등 30년 만에 최대 규모로 평가됩니다. 폴란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군사력 강화를 위해 160억 달러를 투자하며 최신 무기를 대거 구입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와는 K2 전차 980대와 K9 자주포 648문 등 10조 원 이상의 무기 계약을 체결했고 현재 2차 계약 협상이 진행 중입니다. Nikomu nie trzeba mówić ani tłumaczyć, jak bardzo ważny jest ten proces
jak bardzo istotne jest to tempo dostaw, zwłaszcza w obecnej sytuacji. 이번 퍼레이드에는 지난달 출고된 한국산 FA-50 전투기도 첫 비행에 나섰습니다. 외신은 폴란드가 대규모 권력 쇼케이스로 러시아와 동맹국에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며 현 정부가 올 10월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 지지를 끌어모았다고 평가했습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이태경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어제 광복절이었는데요. 전국 곳곳에서 광복절을 맞아 다양한 행사들이 열렸습니다. 현장 모습 사진으로 만나보겠습니다. 광복절은 1945년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것을 기념하고 임시정부 법통을 계승한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축하하는 날이죠. 광복절을 맞아 서울 송파구에서는 주민 1,815명이 합창으로 광복을 노래했습니다. 주민들은 이날 공연을 위해 한 달 전부터 연습했다고 하는데요.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참석한 주민들 모두 한마음으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광복절을 미리 준비했는데요. 광복절에는 또 만세 삼창을 많이 하지 않나요? 예, 그렇습니다. 어제도 전국 곳곳에서 만세 삼창이 있었는데요. 천안 독립기념관입니다. 행사 참가자들이 두 손을 높이 들어 만세를 부르는데요.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을 찾은 사람들도 태극기를 배경으로 만세를 부르며 사진을 찍습니다. 서울 종로구 인사동에서는 광복절 기념 공연과 플래시몹이 펼쳐졌습니다. 28 독립선언문 배포를 재현하고 만세를 불렀습니다. 부산역 광장에서는 200여 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태극기를 흔들며 광복절을 기념해 독도는 우리 땅임을 알리는 플래시몹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전국 각지에서 해방의 기쁨을 되새겼습니다. 해방의 기쁨과 독립운동가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는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한 장이었습니다. 무더위가 기승입니다. 연일 푹푹 찌는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이고 오늘 낮 기온도 크게 오르겠습니다. 서울과 대구가 32도, 청주는 33도 예상되고요. 동해안은 속초가 25도로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오후부터는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비의 양은 적게는 5에서 최대 80mm 이상이 되겠고요. 특히 영남 지방은 시간당 30에서 50mm까지 매우 강하게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강원 영동은 오늘 낮까지 가끔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또 7호 태풍 란의 간접 영향으로 당분간 동해안과 경남 남해안에 강한 너울이 유입됩니다. 해안가 출입은 되도록 자제하시는 게 안전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어제와 비슷할 텐데요. 서울과 대전, 광주가 32도, 부산은 31도까지 오르겠고요. 강릉은 26도 정도에 머물겠습니다. 당분간 폭염 속에 곳곳에 소나기가 자주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수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